연봉은 3억 받아도 중산층 겨우 중산층이고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봉 1억 5천이에요. 근데 보조금 받아요. 경악스러울 정도로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뭐랄까요, 전력의 아버지 라는 표현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회사의 선배이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야전 사령관 우리 이선엽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냥 마치 우리 평소 이 방송 용어 말고 편하게 형 아우처럼 갔다 온 여행기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시죠? 모셨습니다. 예. 밥값이 비쌌다면서요? 미국이?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3명이서 스테이크 비싼 집 아닌데 먹으면 한 50만 원? 아 진짜? 네. 둘이 냉면 먹으면 한 8만 원? 이래요. 아마 그리고 햄버거 기준으로도 세트 기준으로는 2, 3만 원이 넘는데 물론 1인당? 이제 1인당?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비싼 햄버거는 수제버거는 그 있지만 정도 하지. 거기는 수제버거가 아닌데도 그런 정도가 되고 있고 빅맥 이런 거? 예. 그러면 옛날에 사실 햄버거는 되게 싼 음식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졌으니까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돈값이 됐네. 사실 그게 제일 문제일 거고 우리가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살인적으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뭐 그 지역은 제가 여러 차례 자주 가서 물가를 비교가 가능하고 또 저 말고도 이제 학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나가시는 분들도 경악스러울 정도로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본 자산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쉽게 얘기하면 달러 값이 똥값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겠죠. 실물의 가치가 많이 오른 걸 거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역시 사람 부족.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인건비가 오르니까 또 당연히 식당이나 아니면 상점들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인데 물건값이 오르고 임금이 올랐는지 임금이 올랐으니까 물건값이 올랐느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순환되면서 이렇게 가는 이게 거잖아요. 코로나 때 시작된 게 생각보다 급격하게 오른 거고 올라간 것들이 이제 내려오진 않잖아요. 보통 물가가 오르면 이제 오른 폭이 둔화가 되는 거지. 그걸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많은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 생활하기에 그쪽이 월급도 많이 받지만 월급에 비해서 사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잡아서 우리에 비해서 최소 2배 반 정도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물가를 느낀 건 뭐냐면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이전에 미국은 뭔가 내가 사치를 하려고 하면 좋은 걸 살려고 하면 되게 비쌌지만 뭐 서민처럼 살려고 하면 그리고 그냥 먹고만 살겠다라면 비싸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와 이게 서민적인 삶조차도 되게 힘들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최근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실제 그렇기도 하지만 많이 벌어도 물가가 저렇게 된다라면 사실 구매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니 그럼 실질 소득이라든가 실질 자본 그 통화 가치를 감안해 보면 미국 주식 시장이 저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 미국에서 산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2배가 올랐어도 별로 오른 게 아니네. 이렇게 뭐 그쪽에서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마다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그러겠죠. 뭐 그렇죠? 중부나 이런데 시골은 좀 아닐 테고.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중부나 아니면 뉴멕시코 쪽으로 많이 이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똑같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기업들이 많아 찾아 떠나는 게 사실 뭐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통화 가치가 떨어졌으면 우리가 자산 가격에 대해서 주식 가격이라든가 무슨 부동산 가격이나 모두 다시 한번 아니 갑자기 그거 듣고 보니까 왜 미국 부동산이 안 꺾이는지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뭐 집도 그동안 부족했었던 것도 사실인 거고 또 하나는 집 지을 때 인건비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그리고 아마 알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우리하고 집 짓는 방식도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올라갈 때 콘크리트를 부어 놓으면 그 양생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미국은 아무것도 못 해요. 정확하게 그 기간 동안 굳을 때까지 기다리고 올리다 보니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우린 계속 뚝딱뚝딱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돈도 많이 비싸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야. 되게 원칙을 잘 지켜요. 아, 네. 그래. 예. 뭐 그러니까 오래된 뭐 100년 된 건물도 계속 잘 쓰고 있고 그런 나라인데 달러 약세가 이게 심각하네요. 상대적으로만 강한 거지. 그러면 전 세계 통화가 다 약세된 거나 마찬가지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요즘 사과값이 올랐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지만 우리도 사실 정확하게 놓고 보면 돈의 가치가 예전만 못한 거죠. 아, 사실 순댓국이 이제 네. 10,000원 하니까. 예, 물가가 미국만 오른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올랐다라는 거지. 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전에 비해서 뭔가 하는 게 되게 팍팍해진 게 사실인 거고, 우리 문화도 그래요. 예전에 보면 선배들이 후배들 있으면 뭐 야 내 점심 살게 이게 되게 쉬웠는데 요즘 그 말을 아마 대부분 분들이 쉽게 못 꺼내실 거예요. 왜냐면 그러기에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점심값 5, 6만 원이 그냥 깨지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냉면값이 뭐 장난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만큼 전체적으로 물가 자체가 너무나도 높아 있는 게 글로벌의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 1억 이상이라고 뭐 말은 그러는데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것 아니 같아요. 그렇지. 네. 뭐 3인 나가서 50만 원 긁어야 되면 거기서 제가 팁은 제외한 겁니다. 팁 20%는 제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 그럼 나와요. 숙소비 많이 나왔겠네. 숙소비는 생각보다 그쪽은 조금 희한한 게 네. 샌프란시스코나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은 비즈니스가 많다 보니까 주말에는 숙소가 싸고요. 아 주중에 비싸요? 예, 주중이 비싸는 진짜 특징을 골때리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골때리다. 해보시면 어. 그래서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숙소라는 게 급마다 좀 다르고 그건 당연히. 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부분은 있지만 뭐 어쨌든 예전보다는 확실히 비싸진 거는 막는 것 아니 같아요. 좋은 호텔이 예전에 한국보다 훨씬 쌌거든. 메리어트 같은 거 굉장히 쌌어요. 요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얼마나 합니까? 뭐 1박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3, 4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정도? 그 정도 호텔은 우리보다는 비싸진 예. 않네요. 예. 그게 좋은 호텔 기준으로 3, 40만 뭐 원. 괜찮은 호텔 기준으로. 어. 예. 뭐 특급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잘만하다는 호텔 기준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시내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고 네. 미국도 뭐 그런 숙박만 놓고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신에 내가 사는 건 또 달라요. 원룸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대략 보니까는 분위기 보니까 서비스가 진짜 많이 올랐구나. 그럼요. 왜냐면 이제 원룸 기준으로 해서 그 동네 지역을 보면 방 하나가 있는 게 월세가 한 500에서 싼 데는 6, 700 정도 하니까 잠깐만 500달러? 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실제 월세만 방 하나 가지고 나가는 돈이 한 7, 8천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잠깐만 7, 8천? 예. 월세가? 월세가 6, 700이니까 한 달에 싼 데는 500이고 그러니까 1년으로 보면 그게 6, 7천 되는 거잖아요. 12달로 곱해 보면 6, 7천만 원 얘기하는 6, 겁니다. 7천만 원. 6, 7천 달러가 아니라 6, 7천만 원 연간? 연간 방 하나. 우리나라 두 개. 우리나라 중위속 4천만 원이에요. 예. 두 개, 세 개 아니고요. 그냥 하나. 물론 그 지역이 좀 비싼 동네긴 합니다. 그렇죠. 비싸긴 전체적으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연봉은 3억 받아도 중산층 겨우 중산층이고요. 예. 거기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봉 1억 5천이에요. 예. 근데 보조금 받아요. 그래서 보조금 신청할 수 있어요. 1억 5천이면 3분의 1 이상으로 까야 되네. 맞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예. 3분의 1 이상 까야 되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 미국에서도 재택근무 이런 게 이해가 좀 되는 게 재택근무하면 굳이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더 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영향도 뭐 제가 미국에 살아봐서 안 한지 모르겠지만 영향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이 20%가 훨씬 넘어간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19%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샌프란시스코는 눈에 띄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세놓습니다라는 게 중심부에 곳곳에 많이 있어요. 예. 혹시 그 가격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되는지? 가격보다도 실제 부동산 업자를 만나봤거든요. 가격이 아시겠지만 빌딩 가치로 보면 3분의 1로 떨어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반값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실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렌트비가 보면. 비싸서 그런 겁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래도 그 동네가 좀 테크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재택근무 자체가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쇼핑 문화가 변한 거. 예전에는 우리가 매장 가서 저도 그 메이시스 백화점이라는 데서 쇼핑을 했는데 뭐 폴로 잠바도 사고 그랬는데 대부분 분들이 거기 와서 입어보고 만져보고 인터넷으로 사요.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싼 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겠죠. 세 번째는 좀 더 두겨.
좀도둑들이 너무 많은 게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그 동네 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 정도를 있는 물건을 훔쳐도 처벌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도둑들이 그 정도 훔쳐가고 그럼 이제 거기에는 가드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막으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이 생각보다 소극적이세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하고 잘못 부딪혀서 그 도둑질하는 그 친구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몇 천만 원씩 물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도둑들 정말 많이 봤어요. 하여튼 큰 매장 가면 좀도둑을 보기가 어렵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게 실제 어떻게 보여요? 그게? 그냥 쓱 훔쳐가지고 가요,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원래 훔칠 때는 아무도 안 보이게 하잖아요. 월그린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쓱 이제 돌아다니는 척하면서 많은 걸 훔치는 건 아닌데 한두 개 이렇게 정도 집어나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 그걸 직접 보셨어요? 갈 때마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정말 흔하구나 싶을 정도로 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물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 없어지면 이거 한 100개 정도 팔아야 본전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죠? 뭐 영업이익률이 한 20%라면은 또 몇 개 이상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물건들이 많이 빌 거니까 쉽지가 않겠죠. 주로 생필품들을 많이 훔쳐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그 동네가 아마 아시겠지만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네. 그냥 길거리에 처해 있을 정도고 아마 가보신 분들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만은 그냥 흔하게 하는 정도가 되고 있고 마약도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눈으로 가서 보셔도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이제 물론 지역을 가야 되긴 하지만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생활이 어려운 것도 한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치안이 불안하다 그런 건 잘 못 느끼진 못했는데 참 사람들이 사는 게 참 이전만 못하구나 쉽진 않는구나 이런 건 좀 많이 느꼈어요. 일단 뭐 캘리포니아나 이전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쪽은 아마 극단적인 예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다른 데보다는. 왜냐면 다른 데보다 물가가 많이 비싼 게 그쪽 내가 사실인 거고 대도시가 비싼 거니까 뭐 그쪽 내부만 좀 들어가면 연봉 1억 가지고도 생활이 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가 많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내륙 쪽에서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전만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굳이 제가 미국을 안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연준에서 페드 리슨즈라 그래서 연준이 공청회를 연 게 있어요. 아마 지난 우리가 알고 FOMC 3월 한 바로 다음날 한 걸로 있는데 그때 6명의 서민분들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 사장님 서민은 아니구나 중소기업 사장님이니까 그 다음에 뭐 그 파머, 그러니까 농부 이런 분들 모시고 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서 너무 힘들다. 자기네들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다들 거의 파산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실제 제가 봤던 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분들이 왜냐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셨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쨌든 연봉에 비해서 또 물가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또 내륙은 또 연봉은 낮을 거잖아요. 그러겠지.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물가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모든 미국인이 느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해요. 되게. 당연히 예, 그 정도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외에는 지금 어깨 피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겠네요. 이게 임금 노동자들은 이건 살 수가 없는 이런 거죠. 거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은 여전히 괜찮겠지만 서민분들은 그 삶이 굉장히 격차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분들도 이견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도 제가 알기로는 정책을 쓸 때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실물 경제를 보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정도가 아니고 디플레가 좀 나타나야 서민들은 살 수 있는 정도 네. 수준이겠네요. 물건값이 좀 그렇겠죠. 떨어지고.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건값이 떨어지려면 많은 요인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일단은 노동력 부족이 많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뭐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공급망이 좀 원활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공급망이 원활하려면 사실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쨌든 중국과 원활하게 관세 없이 싸게 들여오면 그만큼 물건이 낮아질 수 있는데 미중 간의 갈등도 사실 물가가 올라간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겠죠. 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도 사실 비용적인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 그러니까 미국이 놓인 여건이 물가와 관련해서는 썩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중에서도 미국에는 많은 연준 위원들이 지금 물가가 내리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에서 되게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요것과 다르지 않지 않나. 그렇지. 왜냐면 이제 물가를 못 잡으면 경제가 나중에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물가는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더 제약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연준에서 이제 나온 얘기 몇 가지 이렇게
따 보면 이제 재화 그러니까 물건값은 이제 다 잡혔다. 예. 이렇게 얘기는 혹시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마트 월그린이나 이런 데 자주 가봤죠. 가격 어떻던가요? 거기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덜 비싸긴 한데 이유가 또 있어요. 중국 제의가 많아요. 되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마트에서 파는 무슨 뭐 일반적인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는 확실히 아니었는데 그것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올라간 건 맞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우리나라 마트보다도? 우리나라 마트보다는 확실히 비싸죠. 비싸요? 그럼요. 우리나라 마트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아니 전 2007년도 갔을 때 우리나라 마트 그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 야, 미국은 진짜 완전히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건 사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이구나. 세상이 이렇게 싸나? 막 이런 거기도 이랬던 이제 품목별은 확실히 다르고 과일 같은 거는 그래도 우리보다 쌌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나오니까 예, 그렇죠. 거기 동네가 이제 과일이 많이 나오는 동네라 그런 것 같고 나머지가 그렇게 싸지 않았고 특히 이제 미국 여성분이셨는데 조금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좀 사모님격 되는 분이셨는데 최근에 그 뭐 스타벅스 이거 가격 보고 뭐 말도 안 된다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예전엔 되게 쌌었나 봐요. 지금 한 6천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네네 그런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본인이 받던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싸졌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의 더블 난 것 같네. 한 3,500원 했을 건데. 그것도 안 됐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볼 땐 뭐가 이렇게 갑자기 비싸졌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가격 얼마가 됐든 당신들이 받던 가격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많이 오른 거 분명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사 먹기가 이렇게 좀 두렵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많이 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과 이 달러와 인플레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시 고쳐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이게 드는데. 사실 우리가 인플레라는 걸 우리 지점장님하고 저하고도 논하는 게 사실 입사 이후로 처음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인플레가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왜냐면 1970, 80년대 그때 있던 인플레 빼놓고는 제대로 우리가 인플레로 공포를 받았던 적은 없었었거든요. 왜냐면 세계화가 됐고 그래서 중국에서 싼 물건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인플레를 제대로 경험을 한 그리고 이 인플레라는 게 정말 잡는 게 쉽지도 않은 거고 재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인플레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이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 몸으로 겪고 있다고 보셔도 사실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주식 플레이할 때는 인플레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상품력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하고는 이제 하늘과 땅이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에도 기업들이 천차만별일 텐데 대기업이나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도 돈이 남아서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배당도 주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남의 돈을 빌린 적이 없을 테니 사실은 금리가 올라도 물가가 올라도 조금 영향이 덜한데 조금 이런 기업들 말고 일반적인 기업들은 결국 남의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빌리고 있는 금리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높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착각하시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지금 미국의 실세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인건비도 높은데 금융비용도 견딜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서민층들이나 중산층 이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게 그런 거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딱 그 이 영상 찍는다 이제 챌린저 그레이 그 감원 보고서 나왔는데 뭐 감원 그냥 감원 그냥 유지되고 있고 근데 고용도 유지되더라고요. 예. 되게 웃겨. 근데 신규 실업 수당은 또 좀 늘고 섞여 있어요. 고용 지표가 이거 현장에서 봤을 때 그 뭐 진짜 고용이 없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운전을 하고 싶으면 바로 취직이 가능할 정도로 그것도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얘네들을 취직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교육도 다 시켜줘요. 운전 이렇게 하는 거 교육도 다 시켜주고 계약도 딱 바로 뭐 한두 달 계약이 아니라 몇 년 계약을 바로 해줘요. 사람을 뺏길까봐. 예.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여기저기. 그건 확실히 사람 많이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중동에 취업 전사로 갔는데 이제 미국 취업 전사 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불법 이민도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IRA도 그렇지만 미국의 리쇼어링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일자리를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서로 미스매칭이 많이 되면서
미국인들이 필요하는 일자리와 관련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고 허드렛이라는 사람 많이 늘어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은 확실히 부족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전부 다 매장마다도 이견들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람 모자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허드렛일 쪽에서 가격이 임금이 계속 올라가서 서비스업이 되게 부족할 것 같은데 어디 쪽이 그리고 빅테크는 오히려 지금 사람을 감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빅테크 쪽은 좀 이제 또 다른 세상인 거고 사실 그 제일 감원이 많은 데는 역시 사람이 부족한데 서비스 업종과 관련되는 이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최근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아마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 3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지금 임금이 안정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 이민을 받지 않았다라면 지금 금리 인하는 사실은 꿈도 못 꿨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또 파월의 주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 그나마 서비스 업종이 많이 깔리다 보니까 불법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미국이 뭔가 이렇게 사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원래 사람이 부족하면 임금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뭐 제가 신한에 다니는데 KBS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하나에서도 오라고 그러면 사실은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못 올려받으니까 사실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어쨌든 부족한 건 서비스업이 확실해 보입니다. 예. 네. 저는 오늘 그 이성엽 이사님하고 이렇게 미국 갔다 온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인플레와 통화 가치에 대해서 정말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 미국 기준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달러 기준으로 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미국 달러화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산 시장에서 돈 벌지 않으면 돈이 녹아 없어지겠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도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한국에서 집 못 사잖아요. 그렇죠? 저희처럼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라는 분들도 집 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변리사도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럴 거라고 보면 결국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그러니까 아예 고액 연봉을 받던가. 근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진짜 극소수입니다. 예, 극소수고 결국엔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를 하든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사실은 만회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필사적으로 더 투자 활동이 많이 일어나겠죠. 아니 근데 이거 달러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달러 값이 제가 보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 대비 반값 된 거잖아요. 원하는 거기서 더 약세니까 우린 더한 거죠.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자산 가격 지금 저기 순댓국 값이 7,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간 건데 지난 3년간 따지고 보면 그죠? 예. 더 올라가야 되네.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산 가격은 올라간 적이 없어요. 돈의 가치가 없는 거지. 원래 자산은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집이 뭐 달라지나요? 얘들은 가격이 오른 게 없고 뭐 특별 요인은 있겠죠. 나머지는 우리 돈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마트 가보시면 느끼시잖아요. 옛날에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게 지금은 못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내가 이전만큼 뭔가 소비를 더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회사에 다니면 올리고 있는 월급이 1년에 한 5% 올려주나요? 그렇죠? 별로 안 올려주잖아요. 물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사실 이전에 비해서 소비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거를 우리 스스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맞벌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벌어서 이제 굉장히 할 게 어려워지는 거고 또 애를 하나 키우기라도 한다라면 그 돈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많아지면서 생활에 허덕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러면은 저는 보기에 한국 주식시장 미래 발레요.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 시장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정말 주식을 좋아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주식 투자라도 하고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돌파구가 없는 것도 있는 분들도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랬죠. 당연히. 사실 미국도 그랬어요.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주식은 너무 싼 거야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좋은 기업들이 나중에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해도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은 되게 사실 잘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도 뭐 많이 경험해봤지만 단기 매매 이상은 어렵잖아요. 근데 직장 다니신 분들이 단기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기가 그리 녹록치는 않거든요. 뭔가
우리가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어서 조금 길게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도 좋고 자본시장도 발전을 하는 건데 요거에 위한 첫 단추를 저는 분명히 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달러 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느꼈는데 이 정도 수준, 이거는 뭐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용어가 되게 중요한 게 물가가 올랐다가 우리 표현으로 그대로 하면 물건의 가격이 오른 거예요. 물건의 가격이 오른 거는 상대적으로 돈하고 가치를 저울질한 거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랐어. 반대로 얘기하면 돈의 가격은 떨어졌어.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달러 환율로 볼 때 달러가 강해서 그런 거지만 그렇지. 그 달러도 사실 실물 가치에 비하면 되게 약세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이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침 방송할 때 무슨 얘기냐면 원자재들이 뭐 인플레에 눈 뜬 것 같아.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딱 중국이 두 개의 시점인데 양적인 그 긴축을 좀 덜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곧 그렇게 할 거라고 했던 얘기와 중국의 그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자마자 구리값이 튀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금값도 튀고 모든 지금 원자재들이 지금 튀기 시작했거든요. 그 통화 가치 하락에 본격적인 뭐랄까 마무리 단추를 끼기 시작하는 상황. 그렇죠. 뭐 사실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여기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를 한 거고 원자재 자체가 오르다라는 것도 실물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반영을 충분히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물 가치는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진 않은 거죠. 대신에 항상 오를 때 모든 실물이 다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물이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시장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감안해 볼 수가 있겠죠. 야, 예. 한국 지금 부동산 난리 났다고 하는데 시간만 끌면 다 해결되네요. 뭐 이제 편차는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좋은 지역과 그래도 조금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군 지역과는 좀 많이 나눠질 개연성이 있어서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하나씩 그 차례대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뭐냐면 애가 줄어드니까 제일 먼저 없어진 게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가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고 의료 수가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애들이 없는 것도 시장이 작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요게 이미 대학교 미달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얘네들 좀 더 지나면 이미 군대에서 인력 부족으로 되는 거고 얘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사실 집이 남아 돌겠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집이 남아 돌게 되면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그래도 조금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은 모르겠으나 나머지 지역들은 제가 볼 때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뭐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너무 어불성설인 거잖아요. 그럼 직장이 있는 지역, 직장이 많은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직장이 많은 지역과 직장이 적은 지역이 확연하게 구분될 수밖에 그래서 없을 너무 것이다. 위성 도시로 자꾸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괜찮은 지역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너무 멀고 출퇴근도 쉽고 이런 지역에 대한 투자는 한번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본도 사실 이전에 부동산이 어려워질 때 위성 도시부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그게 조만간 제가 볼 땐 닥칠 시기가 멀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야, 그럼 이렇게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사님께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자산 관리하라고 권해주시고 싶으세요? 사실 잘하는 건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이제는 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투자가 꼭 주식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채권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산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시면 오판하기 되게 쉬워요. 그렇죠? 자산은 자산 가격 그대로에 있는 본질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내 계좌가 불어나야 그게 잘한 투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이 자산 투자를 하시면서 특히 금융 투자를 하시면서 뭔가 정치적 성향을 많이 드러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성향이니까 괜찮긴 한데 투자하실 때는 일단은 그건 뒤로 미루시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는 일단 본질 가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셔도 괜찮은데 어떤 게 정치적인 거예요? 일단 뭐 보면은 뭐 야내 연애 이렇게 뭐 못 몰리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색깔을 가지고 굉장히 막 그 특정 업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알겠으나 그냥
저는 주식할 때는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 상황에서 수혜는 어떤 거고 피해는 어떤 거지 그런 것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오면 수혜가 뭐야? 방산이었던 거잖아요. 또 피해도 있었을 거고. 네네. 그리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해서 또 수혜가 뭐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배터리도 있었던 거고 이런 것처럼 수혜, 피해 이런 것들만 잘 냉정하게 갈아서 투자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의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자산 시장에 녹아들면 굉장히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실제 내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는 진짜 판단을 내려야 될 때 잘못된 판단으로 흐를 수 있는 네.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은 조금 일단은 후순위를 밀어서 보시고 한번 일단은 시장에 순수하게 먼저 시장만 먼저 바라보고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